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20% 중반대여서 추석 연휴를 앞둔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기숙학원들이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수업을 강행하다가 고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최대 처벌 수위여서 학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군을 시작으로 4차 추경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별도의 서류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 등만 거치면 되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도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6천 명이 발생해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경계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고 최고 등급 지역인 마르세유 등에서는 식당과 술집을 폐쇄하는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봇입니다. 앞으로는 로봇이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과학의 달인, 오늘은 성균관대 최형렬 교수와 함께 인간을 돕는 로봇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석이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정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진짜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개천절을 전후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입니다만은 그간의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또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 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동안 홀짝제로 운영됨에 따라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만,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과 정보 입력을 마치면 하루 이틀 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전에 새희망 자금을 받으려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4차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본격 지급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 20만 명은 11월에 받게 됩니다.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합니다. 중학생 학령기 학생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사전 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통신비와 새희망 자금 등 4차 추경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스미싱 문자에 대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문자 안내가 많아진 상황에서 스미싱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때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삭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면 됩니다. 300명이 넘는 대형 기숙학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문을 열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일부 학원이 버젓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학원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기숙학원. 학원생들이 교실에 모여 수능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335 건물 밖을 나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오늘 27일까지는 문을 닫아야 하지만 여전히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달 19일부터 3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기숙학원은 운영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를 보기 위해 입소가 잠깐 허용됐는데 그 학생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거 맞나 했어요.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시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학원 측은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오히려 기숙학원이 안전하다며 발끈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학원에 있길 원한다는 겁니다. 학원에 공부 오셔야 되니까 저희는 다 강제로 다 진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보는 거의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또 등교 수업을 계속하는 고3이나 일반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왜 나가게 하냐고 하루에 수십 통에서 수백 통까지도 왔어요. 목포나 부산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간신히 올려보냈다가 또 3일 만에 또 다시 또 내보내라고 하니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 사실. 기숙학원을 매일 점검하며 퇴소를 안내하던 교육청과 시는 결국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학원들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벌금 300만 원 정도에 그쳐 학원이 벌금을 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크다면 크다지만 이제 지금은 금액보다는 애들 중요한 시기다 막 이러면서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이런 가운데 집합금지 기준인 300명을 두고 학원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학생이 300명이 넘지 않더라도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대형 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최대 수용인원이 사실 252명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300명 이하고 여기는 버튼 격리하다시피 했어요. 이거 부당한 거죠, 사실은. 학생들은 수능 준비하랴 집단 감염 걱정하랴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되긴 하는데 집회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퍼졌었는데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코로나19 방역 원칙과 학업을 사이에 두고 학원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연휴의 특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자를 낼 만큼의 이익도 못 올리는 기업을 뜻하는 한계 기업이 전체 외부감사 기업의 20%를 넘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 재무 건전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 기업이 지난해보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을 고려하면 올해 한계 기업 비중은 21.4%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게 한은 예상입니다. 지난해 한계 기업은 3,475곳, 전체의 14.8%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와 경영난을 겪는 가계와 기업이 앞다퉈 돈을 빌리고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 자금 대출까지 겹치면서 민간의 빚이 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은 명목 국내 총생산의 206.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 말 201%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5.2%포인트나 뛴 것이고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 신용을 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637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채소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일명 식물공장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만든 식물공장은 채소뿐 아니라 과일 생산도 가능하고 원격 제어도 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우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내부가 마치 온실처럼 녹색 식물로 가득합니다. 상추 등 잎채소뿐 아니라 오이와 호박, 작은 수박까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ICT 기술을 융복합해 만든 첨단 식물공장. 기존의 식물공장에서 상추 등 잎채소 재배만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재배 가능 작물이 훨씬 다양합니다. 보통 잎채소와 과일 채소는 적정한 햇볕의 양과 온도가 달라 한 곳에서 재배할 수 없는데 이 식물공장은 두 종류의 작물 재배 조건에 맞게 내부 환경을 조절한 겁니다. 환경오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식물공장에서 작물이 자라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인공토양인 배지는 재배할 때 곰팡이나 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할 때 환경오염도 없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재배 환경과 작물 생육 상황을 영상으로 보면서 원격으로 관찰하고 조절이 가능해 사막이나 극지 등 어디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호박이나 오이 등 과체류까지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극에서 보기 어려운 녹색 식물을 보면서 대원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0년 전 남극 세종기지에 설치한 식물공장 대신 새 첨단 식물공장을 10월 초 운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격으로서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현지의 문제점들을 여기서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하고 아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ICT 첨단 기술을 적용한 첨단 식물 공장이 새로운 미래 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4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백신 기술은 올해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에볼라 백신에도 쓰였던 기술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근 논란 중인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일시 중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백신이 냉동차를 벗어난 시간이 한 10분 내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이 무력화되거나 변질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보건당국에서 인용한 바로는 WHO에서 독감 백신의 경우에 25도시에서 한 2주에서 4주 정도, 그리고 37도시에서는 24시간 안전하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걸 인용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다른 어떤 백신 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과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감 백신이 25도시에서 2주간 노출됐을 때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고 아직도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저온 보관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에는 접종실을 제외하고는 냉장 보관을 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에서 어긋난다라고 그러면 안전성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이 되면 그 증상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독감과 코로나19처럼 두 개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종종이나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다만 단독 감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발생 비율이 크게 낮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동시간대에 동시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한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가 그 감염 시기에 감염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바이러스가 감염된 이후에 그리고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 면역력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이라면 후속적으로 다른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면역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자,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4번째로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이 백신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백신인가요? 이 존슨앤존슨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DNA 백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감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정 부위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부위를 아데노 바이러스에 넣어서 체내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입이 되면 아데노 바이러스에 심어져 있는 그 DNA 부분이 그 나중에 체내에서 발현이 되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정 부위가 합성된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 의해서 중화항체가 형성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존슨앤존슨이 밝히기로는 그 자신 회사의 백신이 타 회사의 백신이 그 2번을 접종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한 번만 맞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존슨앤존슨 백신 이외에 다른 백신,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른 코로나19 백신들은 기본적으로 2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존슨앤존슨이 과거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논문에 냈는데 영장류 실험을 했더니 6마리 중에서 6마리 모두에서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고 그리고 공격 접종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신 접종 후에 바이러스에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원숭이 6마리 중에서 5마리의 비강에 검출을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이 안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진행된 그 임상 1, 2상에서도 이러한 2회 접종 또는 2회 접종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상용화될 때 1회 접종만 해도 충분히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백신 개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현지 시각 23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5월 1일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하루 신규 사망자는 37명으로 7월 중순 이후 2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40만 9천여 명과 4만 1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라 식당과 술집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위험 등급을 경계, 고경계, 최고경계, 보건 비상 상태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 취해야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으로 프랑스의 고경계 등급이 매겨진 대도시는 파리, 리옹, 릴, 몽펠리에, 보르도 등 11곳입니다. 고경계 지역의 주점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해수욕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 10명 이상이 모여서는 안 됩니다. 최고경계 등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250명 이상이고 중환자실 병상이 30% 이상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졌을 때 내려집니다. 미국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상 임상시험은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200여 개 장소에서 최대 6만 명의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대규모 삼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제약사는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존슨앤존슨이 네 번째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자사에서 개발한 실험용 에볼라 백신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기술을 이번 코로나19 백신에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상시험 전 연구 결과로는 영장류와 햄스터 등에서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특별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해 함께 살아가자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다시 유엔 회의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특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를 어두운 밤에 빗댄 리더 RM은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울 뿐이라며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It might feel like it's always night and we'll always be alone, but the night is always darkest before the first light of dawn. 이어 또 다른 멤버는 코로나 이후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동료들이 손을 내밀어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좁은 방에 갇혔지만 단 한순간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좁은 방 안이었지만 나와 우리의 세계는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지. 멋진 사람은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오히려 7 멤버는 음악을 만들며 순간을 즐긴 자신들처럼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 7 멤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일수록 항상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들의 목소리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전해져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린 그러길 원하고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BTS 7 멤버는 연설 마지막에 전 세계 미래 세대들에게 삶은 계속되니 함께 살아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Life goes on. Life goes on. Life goes on. Let's live on. YTN 박철원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UN 무역개발회의 등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현지 시각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노동시간과 임금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의 경우 올해 2분기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 48시간 노동하는 정규직 일자리 4억 9,500만 개에 해당합니다. 노동시간이 4억 개 일자리에 해당하는 14% 감소할 것이라는 지난 6월의 전망치보다 나빠진 겁니다. 올해 들어 노동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5.5%, 금액으로는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70조 원에 해당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내 신규 휘발유차의 판매를 점차 줄여나가 오는 2035년부터는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규제 당국은 15년 기한 안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이 신차 판매의 100%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또 오는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중형과 대형 트럭 100%가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 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최악의 산불로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을 가속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 느낌이 나는데요. 과학계에서 가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12월에 열리지만 10월 초에 수상자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다음 달 5일부터 12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한국 노벨상 가능성, 이 수상 가능성 등 노벨상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네. 예, 드디어 한국에서 또 다른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 자, 올해는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수상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벨상 유력 후보에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가 거론된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정보 분석 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요, 전 세계 과학 논문을 분석하고 또 논문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횟수가 상위 0.01%인 연구자 가운데서 노벨상 후보를 예측을 하는데요. 네. 올해는 24명이 후보로 예측이 됐는데 현 교수가 유일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역대 후보자 중에서 한국인이 호명된 거는 3번째인데요. 여기 선정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인용 우수 연구자는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우수한 연구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들의 연구 성과가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른 연구자들이 논문을 인용한 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연구회가 우수하고 또 학계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현택환 교수 어떤 연구로 이번에 이렇게 노벨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걸까요? 네, 현 교수는 지난 23년간 나노 입자에 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이 400편 이상인데 이 가운데 7편이 거의 1000회 넘게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인용이 됐습니다. 현 교수는 나노 입자를 균일하게 합성하는 표준 합성법을 개발한 것이 선정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나노 물질을 합성할 때 입자 크기가 제각각으로 만들어져서 필요한 입자만 골라서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현 교수가 발표한 합성법은 승운법인데요. 입자를 실온에서 서서히 가열해서 균일한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겁니다. 이 연구는 2001년에 미국 화학회지에 게재가 됐고 무려 1660회나 인용됐습니다. 세계에서 0.01%에 속하는 과학자다. 정말 대단한데 이 현 교수의 그 연구는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택환 교수팀은 더 나아가 2004년에는 승운법을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었습니다. 균일한 나노 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까지 개발을 한 건데요. 덕분에 승운법은 전 세계 실험실뿐 아니라 화학 공장에서도 나노 입자 합성의 표준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기초 연구에 수상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요즘 추세는 연구가 발표된 뒤에 10여 년이 지나고 또 현장에서 널리 상용화된 연구에 수상을 하고 있어서요. 현 교수의 연구 성과는 현장에 널리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더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 교수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균일한 나노 입자를 바로 이렇게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이 승운법이 전 세계 많은 그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고, 그 다음번에 그것들이 거의 나노 입자를 균일하게 제대로 대량으로 합성하는 그런 스탠다드 표준 합성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적인 성과는 물론이고요. 산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기술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 교수 이외에 또 노벨상 수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과학자가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 교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유력한 수상 후보자로 거론된 한국인이 모두 3명입니다. 유룡 카이스트 교수가 새로운 나노 물질을 합성하는 나노 주형 합성법을 만들고 기능성 탄소 물질 분야를 개척해서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피인용 우수 연구자로 호명이 됐고요. 또 다음으로는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가 페로브스카이트를 태양전지에 적용해서 효율이 9.7%에 500시간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데 성공을 해서 지난 2017년에 호명이 됐습니다. 또 한국인은 아니지만요. 한국 기관인 IBS에 소속된
로드니 루오프 유니스트 교수가요. 탄소 기반 물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해서 지난 2018년에 호명이 됐습니다. 예. 네, 이 연구자들은 이 노벨상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훌륭한 연구자라고 인정을 받은 건데요. 예. 올해 한정하지 않는다면은 실제 수년 내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요.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예측한 노벨상 수상자가 336명인데요. 이 가운데 실제 노벨상을 받은 인원이 모두 54명으로 단순 확률로만 보더라도 16%가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예. 특히 이 중에 29명은요. 호명된 지 2년 안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현 교수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좋은 소식을 올해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자, 꼭 올해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또 수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보통 노벨상은 연구 발표 후에 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좀 받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대체로 분석을 해보면요. 평균적으로 30대 중후반에 핵심 연구를 시작해서 17년 정도 후인 50대의 성과를 냈다고 하고요. 노벨상은 60대에 이르러서 받았다고 합니다. 분야별로는 물리학이 연구 성과가 비교적 빨리 나왔고 또 생리의학이나 화학은 이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 때문에 꼭 이 올해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과학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벨상 수상자들 이 수상의 어떤 비결을 미리 밝히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이요. 독창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연구나 돈이 되는 연구보다도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한 것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riginality is very important for Nobel Prize. Competition is one of the driving force of the science, but that's not the only driving force of science. Curiosity, and if you want to know something, that's the most important. 네, 이 밖에도 노벨상 시즌이 되면 항상 지적되는 점이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고 또 연구자에게 이 연구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odel. The Max Planck model is to give the researchers their complete freedom. They can choose their research as they like, as they think is the most promising way to carry out their research. In universities, you do if you are in the faculty of chemistry, then you have to teach chemistry and you have to do research in chemistry. This is not so in the Max Planck. 자, 유일한 그 경쟁력의 유일한 원동력은 아니다. 네,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와닿는데, 네. 자, 그런데 그 올해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코로나19 때문에 노벨 그 노벨상 행사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노벨재단은 매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노벨상 시상식을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를 취소하고 TV 중계 시상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상자들이 자국 내 스웨덴 대사관이나 또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상을 받게 되고 또 이 모습이 전 세계 TV로 중계가 되는 겁니다. 네, 노벨상 시상식은 매년 열리는 과학계 큰 축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올해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 시상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최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In the coming months, Vi har nu lagt om vår rapporteringsrutin
opportunity. And what we see right now is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coming back and meeting each other again that we see some spread there. It's not very dangerous for them. It does not seem to be spreading out in the rest of the society, but it's still something to keep on watch and see that that does not escalate. Risk is less in Sweden, but we are definitely not immune. And we need to be very careful and find the first sign on that something is going on so that we can do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it from escalating. When I see many people wearing face masks, they are having them here, under here, having a cigarette, taking a glass of water, and then put them on again. And that's not how they should be handled. If we have a situation with a local outbreak, of course, that will be different measures, could also be wearing masks at a specific time and place, but not for a long term. People will not wear masks for years. 사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로봇이죠. 로봇은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을 도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인간을 돕는 로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영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께서 국내 기술로 4발로 걷는 로봇 에이딘6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에이딘6 어떤 로봇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에이딘6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실용적 로봇입니다. 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배달이나 청소, 가사일 보조, 노약자 도우미, 시설물 검사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최초의 로봇이죠. 예, 짐을 나르거나 사람들을 돕는 등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정교한 움직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4개의 다리로 걷기 위해서는 먼저 정교하게 다리에 힘하고 몸체의 균형을 제어해야 합니다. 에이딘의 경우에는 다리 하나마다 모터가 3개씩 들어가 있어서 총 12개의 모터가 로봇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각 모터에는 이제 정교한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벼운 토크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토크 센서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데 그리고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데 이 두 가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가격도 매우 저렴한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수입해서 센서를 썼는데요. 수입 센서는 가격도 비싸고 또 조금만 충격이 들어와도 쉽게 부서지고 수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센서는 무려 1톤이나 넘는 승용차도 끌 만큼 튼튼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센서는 지난 2016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기계기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내구성까지 좋은 토크 센서를 직접 개발을 해서 이런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졌다.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에이딘이 일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또 인간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서 로봇이 필요한 충돌, 근접 감지 안전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예. 이 센서는 인간하고 로봇 사이의 거리하고 이 방향을 빠른 속도로 감지해서 로봇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새로운 센서인데요. 예. 최근에 인간이 생활 공간에 로봇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접촉, 안전, 충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센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센서와 관련된 논문은 2016년 로봇 관련 세계 최대의 학술 대회인 IEEE 아이크라에서 국내 최초로 베스트 휴먼 로봇 인터랙션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기술을 포함해서 인간 로봇 상호작용 관련 연구를 인정받아서 2019년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인 IEEE에서 펠로우 석자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예. 사실 석자 회원은 회원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고 네. 국내에서는 이 펠로우가 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로봇의 모습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봤지만 통통통통 걷는 게 마치 강아지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정말 우리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정말 친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이렇게 인간과 로봇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이런 센서들이다 이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AD6를 개발하기까지 그 과정도 정말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잠깐 네. 소개해 주시죠. 저희 에이딘이 나오기까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사족보행 로봇 연구를 해왔고요. 부분적으로는 국가 과제의 도움도 받았습니다만은 사족보행 로봇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연구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제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 에이딘 사족보행 로봇은 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MR 월스펙트라는 로봇에서부터 요거는 이제 평지 보행용으로 개조한 MR 월스펙트 4 그리고 에이딘 3, 4, 5, 3, 4, 5에 이르기까지 이제 연구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경기도 지원으로 실용화를 위해서 목표로 해서 만든 로봇이 에이딘 6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 연구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이런 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때에 따라서 요새 그 사족 보행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에이딘을 많이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이딘은 이런 로봇들의 못지않은 성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연구비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훨씬 더 나은 연구 결과하고 더 짧은 시간에 좋은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연구 환경이 좀 더 좋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로봇을 생각하면 일단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퀴가 달려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같은 로봇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하셨잖아요.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은 그 인간의 생활 환경을 아주 제한이 없이 돌아다니기에는 아직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힘든 점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문턱이라든지 또 평탄하지 않은 지형을 이동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이 로봇을 위해서 또 새로 도로를 만드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 주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달린 로봇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이 이제 한때는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실용화 측면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동 속도도 매우 빠르고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혹은 상업화에 대한 시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족 보행이나 바퀴형 로봇과 달리 사족 보행 로봇은 잘 넘어지지도 않고 또 장애물도 비교적 적어서 더 안전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에이딘6 외에도요 사람이 하는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또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로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관 로봇이라는 건데 오래된 배관 내부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보수하는 배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이 로봇을 연구해 왔는데요. 실제로 배관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관은 우리 주위에 많고 너무나 많죠. 그리고 특성상
매우 중요한 저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비껴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요. 네. 뭐 이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 배관 로봇 기술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 배관 로봇 기술은 이족 보행 로봇을 걷게 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어려운 기술이고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국가의 이제 오래된 회사들이 독점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좁은 배관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로봇은 기계적으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센싱, 뭐 제어, 지능 등이 이제 집약되어야 하겠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 안에서의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습기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이물질을 만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견고하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관 내부는 매우 좁고요. 캄캄하고 통신도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로봇이 혼자 들어가면 로봇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가스나 그 물과 같이 다양한 물질들이 차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로봇과 달리 이제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방수나 방폭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 배관 로봇은 저희가 상수도용으로 개발한 건데 캐터필러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터필라, 그 강판 조각을 연결한 이 캐터필라는 그 웬만한 이 장애물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달린 더듬이처럼 생긴 거는 배관의 이제 모양을 센싱하는 센서인데요.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배관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똑똑하게 찾아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교수님과 함께 그 인간을 돕는 로봇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지금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대담의 제목이 인간과 로봇의 안전한 동행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관련 어떤 윤리 의식이라든지 제도도 함께 정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영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돼 사망할 가능성을 혈액 검사로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 연구팀은 혈액 표지의 하나인 적혈구 분포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혈구 분포 검사는 적혈구 집단 중 적혈구 크기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검사로 주로 빈혈 진단에 사용됩니다. 연구팀은 적혈구 분포 수치 상승이 증상 악화와 연관이 있는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찾아내면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유전자 변이가 전파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휴스턴 감리교병원 연구팀은 5천여 건의 코로나19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가 감염자의 치명률을 높이는지는 이번 연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논문 사전 인쇄 플랫폼에 공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짐 브라이든스타인 나사 국장은 미 의회 의원들에게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현재의 국제우주정거장 임무를 마친 뒤에도 지구 궤도에서 미국의 존재감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이 중심이 돼 구축한 국제우주정거장은 오는 2030년까지 가동될 예정이며 중국은 2022년까지 자체적으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고생대 시대를 주름잡던 강력한 턱을 가진 어류 둔클레오스테우스가 과학 키트로 제작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억 8천만 년 전 대본기 시대 거대 육식 어류인 둔클레오스 체험 모델을 제작해 지질박물관에 전시하고
보급용 과학교육 키트인 강력한 턱의 등장 둔클레오스테우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둔클레오스테우스는 대본기 후기 바다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진 대형 포식자로 몸 길이는 최대 8.8m, 무게는 4톤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 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과 정보 입력을 마치면 하루 이틀 뒤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전에 받으려면 다음 주 월요일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이 새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